이 더러운 술에 좀 끌고 여기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날이 차요. 따뜻한 거 한 잔 드세요, 어르신.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건 분식집 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그 할아버지는 쫓겨날 위기에 놓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건물의 주인이자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재벌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골목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는 2025년 늦가을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마르고 숨을 들이마시면 목 안쪽이 서늘해지는 그런 날들이었죠.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장이랑 주택가가 맞닿아 있는 오래된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오후가 되면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여 골목에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 골목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접이식 손수레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바퀴가 골목 바닥에 작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드르륵 하고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아, 또 왔구나. 그런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회색 점퍼는 오래 입어서 윤기가 다 죽어 있었고 소매 끝은 살짝 해져 있었죠. 운동화는 한때 흰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색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랬고요. 모자는 늘 같은 걸 썼는데 챙이 조금 내려앉아 있어서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성만이었어요. 하지만 이 골목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불렀고 그마저도 입에 자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서로 편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골목에 들어서면 늘 시선을 바닥에 두었어요. 사람들 얼굴을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귀는 열려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나는 소리,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 작은 한숨 같은 것까지 전부 듣고 있는 듯 했어요. 반찬 가게 앞에 잠깐 멈췄을 때였어요. 가게 안에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서두르는 기색이 분명했죠. 어르신, 여기 앞에는 좀 손님들 오가는데 걸리적거려요. 할아버지는 술에 손잡이를 잡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예상한 말이라는 듯이요.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그 말은 늘 같았어요. 길지도 않고 다른 설명도 없고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 마치 외워둔 문장처럼요. 조금 더 가니 세탁소 앞이었어요. 비닐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안쪽에서 다림질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물건들 많아서요? 혹시라도 부딪히면 서로 불편해요. 할아버지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했죠.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다는 얼굴이었죠. 누가 보면 다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가게 앞에서만은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날은 햇빛이 낮게 들어와서
골목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어요. 낙엽 몇 장이 바람에 밀려 수레바퀴에 걸렸다가 다시 빠져나갔죠. 할아버지는 그 낙엽을 발로 밀어내며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이유도 없고 빨리 갈 곳도 없는 사람처럼요. 골목 중간쯤에서 젊은 가게 주인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말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고 표정은 썩 좋지 않았죠. 어르신, 여기서 오래 계시면 냄새 난다고 손님들이 그래요. 말 끝에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배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할아버지는 수레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그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버렸고 가게 안에서 음악 소리만 잠깐 크게 새어나왔다가 다시 잦아들었죠. 할아버지는 그제야 골목 끝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늘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이 골목에서는 끝까지 가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사람처럼 보였죠. 골목 끝에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은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유리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늘 따뜻한 기름 냄새가 났어요. 튀김이 익어가는 소리도 다른 가게들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고요. 분식집 앞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는 수레를 가게 벽 쪽으로 바짝 붙여 세웠어요. 사람들 길을 막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옆 낮은 턱에 조심스럽게 앉아 잠깐 숨을 돌렸어요. 잠시 뒤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사장이 나왔어요. 나이는 40쯤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작은 빠른 사람이었죠. 손놀림이 오래 장사한 사람 특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은 말없이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 들고 나왔어요. 컵에서 김이 아주 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르신, 바람 차요? 여기 앉아서 조금 쉬었다 가세요. 할아버지는 바로 받지 못했어요. 컵을 바라보다가 손을 반쯤 들었다가 멈췄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괜찮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죠. 그저 튀김을 건지는 소리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차가운 손바닥에 따뜻함이 바로 전해졌죠.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안에서 다른 손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은 다 키오스크라던데 여긴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사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어르신 손님들이 많아요. 이게 더 편해요. 잠시 뒤 사장이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접시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말이가 2개 올라가 있었어요. 이거 뜨거울 때 드세요. 할아버지가 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돈도 없고. 사장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돈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술의 손잡이를 힐끗 보더니 비닐봉지를 하나 씌워주었어요. 손잡이 차가우면 손 시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죠. 김말이를 한 입 베어 무는 동안 할아버지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사장이 안쪽에서 튀김을 건지며 앞치마 끈을 다시 묶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이 골목을 계속 돌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분식집 앞에서만 수레를 멈추게 될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이 골목이 어떤 선택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지를요.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골목을 돌았어요. 시간도 거의 같았고 손수레를 끄는 속도도 달라지지 않았죠. 아침 공기가 차가운 날이면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고 바람이 조금 누그러진 날이면 지퍼를 반쯤 내렸을 뿐이었어요. 그게 하루의 변화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골목 사람들도 익숙해졌어요. 또 오셨네. 그 말조차 속으로만 할 뿐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익숙함은 관심을 줄이고 관심이 줄어들면 사람은 배경이 되니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중간쯤 가게들 앞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라는 게 먼저 몸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신문 몇 묶음만 챙기고 빈 박스 하나 올리고는 바로 수레를 끌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하면 늘 같은 동작이 반복됐어요. 수레를 벽 쪽으로 붙이고 턱에 앉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 사장이 먼저 나오기 전까지는 할아버지는 문을 보지 않았어요. 괜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사장은 거의 매번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차였고 어떤 날은 미지근한 물이었고 비 오는 날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 수레 위에 씌워주기도 했어요. 말은 늘 짧았죠. 비 와요. 바람 새요. 미끄러워요. 설명은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게 참 불편했어요. 고맙다고 하면 더 챙겨줄 것 같고 아무 말 안 하면 무례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서요. 그래서 늘 같은 말만 했죠. 고맙습니다. 신세집니다. 사장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말처럼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였어요. 손님이 몰렸다가 빠진 뒤라 분식집 안이 잠깐 조용해졌죠. 튀김 기름 위에 뜨던 거품도 잦아들고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수레가 조금 무거웠어요. 종이가 젖어서 무게가 더 나간 탓이었죠. 턱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장이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컵이 아니라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김밥 끝자락 몇 개가 담겨 있었죠. 이거 남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까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장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남기면 버려요. 말투에 감정이 없어서 거절할 틈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잠깐 침을 삼키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겠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김밥을 한 입 먹고 나서였죠. 사장님은 여기 오래 하셨습니까? 사장은 잠깐 손을 멈췄어요. 튀김을 건지던 집게가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꽤 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묻지 않기를 바라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마다 넘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따님 이름이 은하라고 들었습니다. 사장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봤어요. 놀란 얼굴은 아니었고 다만 잠깐 눈길이 멈췄죠. 네, 가끔 가게 와요.
이름이 참 좋네요. 그 말에 사장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밥 접시에 하나를 더 얹어주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가끔 사소한 걸 기억해서 말을 꺼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따님,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닙니까? 라고 했고, 날이 풀리면 요즘은 밤에도 덜 춥네요. 라고 했죠. 사장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있다는 표시 정도만 남겼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게 전부였어요. 골목 다른 가게들은 여전히 비슷했어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안 본 사람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은 반찬 가게 앞에서 잠깐 비닐이 바람에 날려갔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주우려다 허리를 굽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실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문 안에서 말만 던진 거였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직접 비닐을 주워 수레에 다시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떴어요. 그날 분식집 앞에 앉았을 때 할아버지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보리차도 반쯤 남겨두고 김말이도 손에 쥐지 않은 채였죠. 사장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걱정이 묻어있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그저 확인하는 말이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마음이 조금 무거웠을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날 술의 손잡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비닐이 씌워진 채로 단단히 묶여있는 손잡이요. 누군가는 지나가며 툭 치면 떨어질 수도 있는 비닐이었지만 사장은 늘 다시 묶어줬습니다. 괜히 흔들리지 않게요.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분식집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서 사장이 앞치마 끈을 고쳐 묶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장면을 다시 본 것처럼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메모 하나를 꺼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줄 일 없는 메모였죠. 펜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결국 아무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메모지는 다시 접혀 서랍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소리는 할아버지 귀에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분식집 앞턱, 종이컵에서 올라오던 김,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등을 돌리던 사장의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아침은 늘 오던 대로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벽에 걸린 시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어제 밤의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요.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문을 반쯤 열어놓고 빗자루를 드는 사람, 박스를 밖으로 내놓는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거두는 사람들까지 어제와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골목 초입에서부터 공기가 조금 달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지나가더니 사람들 움직임이 평소보다 바빴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져서인지 얼굴들에 여유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중간쯤 가게들 앞을 평소보다 더 빨리 지나쳤어요. 괜히 오래 머물면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누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쪽으로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날카롭지 않았고 그래서 더 낯설게 느껴졌죠. 고개를 돌리니 골목 한가운데서 가게 주인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반찬 가게, 세탁소, 그리고 커피 파는 가게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어제까지와는 다른 말투였죠. 요즘 날도 추워졌고요. 여기서 계속 그러시는 것도 그렇고. 말을 하다 말고 잠깐 멈췄어요. 말을 고르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세탁소 쪽 사람이 그 말을 이어받았죠. 어르신도 힘드시잖아요. 여기 말고 큰 길 쪽이 더 낫지 않겠어요? 큰 길. 그 말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큰 길은 더 바쁘고 더 눈에 띄고 더 빨리 밀려나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늘 하던 대답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누군가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커피 가게 사람이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장사하는 입장이라서요. 그 말에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다시 끌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분식집 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방향을 조금 틀었죠. 그 모습을 분식집 안에서도 보고 있었는지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손에는 집게가 들려 있었죠. 골목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사장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에 또렷하게 들렸죠. 어르신은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반찬 가게 쪽에서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은 말을 끊지 않았어요. 다만 한 박자 늦춰서 다시 말했습니다. 길 막은 적 없고요. 냄새 나게 한 적도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죠. 사장은 할아버지 쪽을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는 부탁도 허락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잠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분식집 앞 턱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장은 그제야 골목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가게 앞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사장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종이컵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엔 말없이 컵을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컵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닙니까? 사장은 잠깐 손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불편한 건 제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보리차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따뜻하다는 걸 더 또렷하게 느낀 걸지도 모르죠. 사장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가게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였는지 음악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 소리가 골목을 꽉 채우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흘러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수레를 오래 끌지 않았어요. 분식집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었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술의 손잡이를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비닐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손잡이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 골목에서 누군가는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골목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고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하루를 버텼죠. 다만 보이지 않게 바뀐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공기였어요. 예전엔 그냥 피하거나 재촉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살피는 시선이 늘었죠. 말을 걸지는 않지만 말리지도 않는 상태. 그 애매한 선이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달리하지 않았어요. 수레를 끄는 시간도, 앉는 자리도, 보리차를 마시는 속도도 그대로였죠. 마치 누가 바뀌든 말든 자기는 이미 정해진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은 분식집이 유난히 바빴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튀김 기름은 계속 끓고 있었고 라디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분식집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바쁜 게 눈에 보여서요.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수레를 세우고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사장의 눈에 들어갔는지 잠시 뒤 사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거기 서 계세요? 묻는 말이었지만 따지는 말은 아니었어요. 바빠 보이셔서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장은 한번 골목을 훑어보고는 말했어요. 바쁜 건 제 일이고요. 그리고는 턱을 가리켰죠. 앉으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숨으로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날은 사장이 컵을 내놓지 않았어요. 대신 계산대 옆에 있던 작은 귤 하나를 가져와 할아버지 앞에 굴려놓았습니다. 이거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까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귤을 집어들고 천천히 껍질을 벗겼죠. 손이 느려서 껍질이 조금씩 뜯어졌지만 사장은 그걸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님 하나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어르신 뭐예요? 사장은 계산을 하면서 대답했죠.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게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질문한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도 뭐라고 이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괜히 덧붙일 게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접어넣었던 그 메모지였어요. 이번에도 펜을 들었죠. 이번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혔어요. 여기는 다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할아버지는 메모지를 다시 접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죠. 누가 볼 일은 없었지만 숨기고 싶지도 않은 얼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수레 안에는 폐지 말고도 깨끗한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비어있는 봉투였고 아직 쓸모는 없었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분식집 문은 아직 닫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문 앞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났고 사장이 문을 열며 나왔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잠깐 멈췄죠. 일찍 나오셨네요. 예.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턱에 앉았습니다. 아직 보리차는 나오지 않았고 튀김 기름도 데워지지 않았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골목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기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 며칠 사이 골목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었는데 말투에 여유가 없어졌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다들 장사 걱정부터 앞서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됐고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반찬 가게 사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부터 단단했어요. 장사하는 사람 특유의 자기 말이 맞다고 믿는 톤이었죠. 요즘 손님들이 민감해요. 가게 앞에 계속 계시면 보기 안 좋다는 얘기 나와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죠. 그래도 목소리는 낮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맨날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쉬고 계시고. 그때 옆에 있던 세탁소 쪽에서도 말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장사해야 해서요.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볍게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괜히 말 보태면 자기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골목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분식집 문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손에는 아직 집게가 들려 있었죠.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반찬 가게 사장이 얼른 말했죠. 아니, 큰일은 아니고요. 어르신이 자꾸 여기 골목에 계셔서요. 분식집 사장은 할아버지를 한번 보고 다시 반찬 가게 사장을 봤어요. 어르신이 여기서 뭘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반찬 가게 사장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게 앉아 계시잖아요.
분식집 사장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잠깐 앉아 계신 거예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선은 분명했어요. 길 막은 것도 아니고 가게 앞 더럽힌 것도 없어요. 세탁소 쪽에서 괜히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는 듯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저도 장사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더 이어서 말할 틈이 없었죠. 분식집 사장은 할아버지 쪽으로 와서 턱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이자 분식집 사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레도 다시 벽 쪽으로 붙였고요. 분식집 사장은 다시 골목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제 가게 앞이에요. 불편한 일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반찬가게 사장은 입을 다물었고 세탁소 쪽은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분식집 사장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종이컵에 보리차를 담아 나왔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죠. 오늘 바람 새요. 목부터 좀 녹이세요. 할아버지는 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장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민폐될 사람은 제가 정해요. 그 말은 단호했고 괜히 위로하려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분식집 앞에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눈치 주지도 않았고 사장은 평소처럼 장사를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며 곱씹듯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외투를 걸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문제되는 세상이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답을 기대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골목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피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분위기였죠.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했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괜히 표정 하나 바꿨다가 봐라 저런다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요. 그날도 반찬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안에서 일부러 들리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참. 말끝을 흐렸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듣게 하는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바퀴 소리만 더 또렷하게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세탁소 쪽에서 아예 대놓고 말이 나왔어요. 어르신, 이제는 좀 다른 데로 다니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세탁소 쪽을 봤어요. 그 사람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던 말이었죠. 세탁소 사장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골목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불편해 하시니까요. 아, 누가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세탁소 사장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뭐, 다들요. 그때 반찬가게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식집 사장 때문에 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분식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기름 끓는 소리가 들렸죠. 반찬가게 사장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골목은 서로 조심하면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만 괜히 튀면 다 같이 피곤해져요.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분식집 사장을 겨냥한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나왔어요. 이번엔 집게도 내려놓고 앞치마 끈도 느슨하게 풀린 상태였죠. 분식집 사장은 골목 사람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반찬가게 사장을 향해 말했어요. 말 나온다는 게 누가 하는 말인데요? 반찬가게 사장이 대답했죠. 손님들이요. 어떤 손님이요? 분식집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까?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 손님들한테 어르신이 뭘 했는지도 같이 설명하셨어요? 반찬가게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탁소 쪽도 아무 말이 없었죠. 분식집 사장은 할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이번엔 괜찮다가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레를 벽 쪽으로 붙이고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분식집 사장은 다시 골목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게 문제면 그 문제는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불편한 얼굴로 돌아섰고 누군가는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분식집 사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끓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라디오 소리도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사라진 뒤에도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참을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죠. 그날 이후로 골목은 더 조용해졌어요. 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할 말만 남고 사람 냄새가 빠진 조용함이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리도 그대로였고 걸음 속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예 피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오시네. 왜 굳이 저기만 가서 앉는지 몰라. 분식집 사장이 문제야. 문제. 그 말들은 작게 던져졌지만 골목에서는 다 들렸어요. 벽이 가깝고 길이 좁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술의 손잡이를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죠. 그냥 똑바로 걸었습니다. 그날은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사장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상태였고 전화기를 들고 있더군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잠깐만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사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건물 쪽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레바퀴도 그 자리에 멈췄고요. 무슨 연락입니까? 사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그 말이 아주 담담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식집 간판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색이 바랜 글자들이 그날따라 더 또렷했죠. 어떤 민원입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사장은 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 노숙자 비슷한 분이 계속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할아버지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노숙자 비슷한 분. 딱 그렇게 말했겠죠. 사장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잠깐 쉬는 어르신이라고.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 얘기 누가 했는지 짐작은 갑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튀김 기름 끓는 소리만 가게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때 반찬 가게 쪽에서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분식집 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말투는 충고처럼 들렸지만 속은 달랐죠. 건물주 기회까지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분식집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묻듯이 말했죠. 어르신,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실 건가요? 그 질문은 선택을 묻는 말이었어요. 대신 결정은 할아버지에게 넘긴 거였죠. 할아버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 짧은 말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분식집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반찬가게 사장을 향해 말했어요.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반찬가게 사장은 혀를 찼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은 그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날 턱에 앉아 있는 자세를 조금 바꿨습니다. 등을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요. 그 모습은 도전적이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가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또렷하게 했어요. 이제는 피해 다니는 쪽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는 골목에 나오지 않았어요. 분식집 앞 턱도 비어 있었고 수레바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처음 하루 이틀은 아무도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나오시나 보다. 그 정도 생각만 했겠죠. 하지만 사장은 달랐어요. 분식집 사장은 문을 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골목 끝을 한 번씩 봤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괜히 바닥만 쓸고 괜히 튀김 기름을 늦게 올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반찬 가게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조용하네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분식집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집으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어요. 두툼한 봉투였고 겉봉에 찍힌 도장은 괜히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어보기 전에 괜히 손을 한 번 닦고 앞치마를 고쳐 매고 나서야 봉투를 찢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사람 숨을 막히게 만들었죠.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통보. 사장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어느 하나 쉬운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분식집입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건물 관리 쪽입니다. 최근 민원 관련해서요. 사장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어요. 그 민원 어르신 얘기죠. 상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죠. 이미지요.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게 이미지입니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주 쪽에서 직접 연락하실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을 즈음 골목 끝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며칠 만이었죠. 수레는 그대로였고 옷차림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얼굴이 조금 더 말라 보였어요. 사장은 문을 열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 그 말투는 늘 하던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사장은 괜히 더 울컥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온 게 하나 있어요. 사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보고도 바로 받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됩니까? 예, 어르신 관련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처럼요. 그리고 봉투를 접어 사장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제야 왔군요. 사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말에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르신, 혹시 제가 괜히 나섰던 건가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사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짧았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죠. 사장님은 사람으로 대하신 겁니다. 그게 문제라면 그 세상이 문제지요. 그날 밤 사장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장사를 접어야 하나, 어디로 옮겨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건물주 명의였습니다. 사장은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이상할 정도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료 전액 면제, 계약 기간 평생 유지, 기존 조건 변경 없음. 사장은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요. 마지막에 짧은 메모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건 건물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분식집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에는 소문이 먼저 돌았죠. 그 어르신이 이 건물 주인이래. 말도 안 돼. 진짜래. 서류까지 다 나왔다더라. 반찬가게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세탁소 쪽은 며칠 동안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과하러 오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분식집 사장은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반듯한 자세, 골목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잠깐 멈칫했어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저는 돈으로 존중받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있었을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사장님 뿐이더군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레도 점퍼도 그 턱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보리차를 내놓고 여전히 사람을 먼저 봤죠. 어느 날 누군가 분식집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 왜 그렇게까지 죄주신 거예요? 사장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누군가 잠깐 앉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